반갑습니다. 대안의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두 손은 땅을 짚은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파를 보면서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미의 손에 이끌려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저 노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 노파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반백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존재했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송씨였습니다.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부인. 세상이 그녀를 부르는 이름은 여럿이었습니다. 패왕의 처, 관비, 혹은 그냥 저 불쌍한 늙은이. 하지만 동망봉만은 달랐습니다. 이 절벽만은 그녀를 왕비로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유독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동망봉 위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송씨의 낡은 무명 치마가 펄럭이고 맨 무릎 아래로 차가운 바윗돌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무릎이 버텨낼 수 있는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영월 방향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산 너머, 또 산 너머, 또 그 너머 어딘가에 전하가 계셨습니다. 아니, 계셨었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지만 송씨의 눈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17살의 그 눈빛으로, 그 웃음으로. 동망봉이라는 이름은 송씨가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며 망부석처럼 서 있는 여인, 동망봉.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오르는 봉우리는 지도에도 없는 작은 야산이었지만 이제 한양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습니다. 동망봉에 가면 패왕의 처가 있다고. 아직도 울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울음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송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어깨만 들썩이며 마치 이 세상의 짐이 될까봐 두려운 것처럼 작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의 울음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전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첩이 들었사옵니다. 조정에서 전하를 노산군으로 기록한다 하옵니다. 왕이 아닌 군으로, 폐위된 왕자로. 전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는데 이 나라는 전하의 이름마저 지우려 하옵니다.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듣고 있는 것처럼. 소첩은 살아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가셨어도 소첩은 아직 이 땅에 살아있사옵니다. 그러니 소첩이 기억하겠사옵니다. 소첩이 살아있는 한 전하는 왕이시옵니다. 이 동망봉이 증인이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한지 지나가던 나무꾼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고 동망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절벽 위에 높아 무릎 꿇고 허공을 향해 말하는 여인. 나무꾼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경의인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렇게 강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세상이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송씨 자신도 몰랐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에 봄이 오던 해였습니다. 복숭아꽃이 피고 버드나무가 연두색으로 물들던 그 봄에 15살 소녀 송씨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경주 송씨 집안의 딸.
얼굴이 반달처럼 곱고 눈이 맑아서 보는 이마다 복스럽다 했습니다. 그 소녀가 가마에 오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자빈으로 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가마 문 앞에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궁궐은 무서운 곳이란다. 그러나 네가 착하게 정성을 다해 모시면 하늘이 알아볼 게야. 절대 눈물 보이지 마라. 왕비는 울어도 혼자 울어야 한단다. 그때 송씨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혼자 울어야 하는지, 왜 착하게 하면 하늘이 알아봐 주는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예언인지. 15살 소녀는 그저 설레는 마음으로 가마에 앉았습니다. 새 옷이 사각거렸고 머리에 꽂은 비녀가 무거웠고 궁궐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습니다. 세자였던 단종을 처음 만난 건 혼례 당일이었습니다. 12살의 세자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골룡포가 몸에 비해 크고 면류관이 조금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송씨는 절을 올리면서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무서운 궁궐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세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소? 송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섭사옵니다. 저하께서는요? 세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무섭소. 그러나 이제 우리 둘이니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소.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송씨가 평생을 동망봉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12살 세자의 무섭다는 고백, 그리고 이제 둘이라는 선언.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왕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12살의 왕, 단종이 옥좌에 앉던 날 조정의 어른들은 아이 왕을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하이에나처럼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보았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대전 뒤편 발 너머로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았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이 눈을 빛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조심스럽게 왕을 지키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명하게 본 것은 전하의 눈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단종의 눈은 여전히 12살 세자의 눈이었습니다.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왕은 무서워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은 언제나 송씨를 향할 때만 조금 풀렸습니다. 둘이니까. 우리 둘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딱 3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칼을 뽑아든 것은 단종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계유정난, 황보인이 죽고 김종서가 죽고 하룻밤 사이에 조정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종은 옥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송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혼자 울어야 한다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안채 깊숙이 들어가 문을 닫고서야 비로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의 통곡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송씨의 첫 번째 혼자만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떠나던 날 송씨는 배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 이제는 세조가 된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송씨는 창문 너머로 남편의 가마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하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창문을 향해, 송씨를 향해.
어쩌면 그냥 한양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을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송 씨는 믿었습니다. 그 눈길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그 순간 둘이서 나눈 마지막 작별이라고. 가마가 사라졌습니다. 한양의 봄 먼지 속으로 전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송 씨의 동망봉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영월에서 잘 주무시는지 소첩은 매일 밤 그것만 생각하옵니다. 추우실 텐데. 거기는 한양보다 춥다 하던데. 아무도 없는 동망봉 위에서 송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러나 송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말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딱 한 곳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떠난 것은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동안 전하, 소첩이 오늘도 왔사옵니다. 망부석이 되어도 좋사오니 부디 한 번만 더 웃어주시옵소서. 동망봉 절벽 끝에 한 노파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송 씨의 신부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왕비에서 세자빈으로, 세자빈에서 군부인으로, 군부인에서 관비로 계단을 내려가듯 하나씩 하나씩 빼앗겼습니다. 비단 치마가 무명 치마가 되었고 넓은 안채가 행랑채 한 칸이 되었습니다. 밥상에서 반찬이 줄어들었고 시녀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빼앗길수록 송 씨는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관비 신세가 되던 날 상궁 하나가 찾아와 무명 치마를 내밀었습니다. 눈을 내리깐 채 말도 없이 비단 치마 대신 무명 치마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송 씨는 알았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혹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패왕의 처와 가까이 있으면 자신도 화를 입을까봐 두려운 그 비굴한 눈빛. 송 씨는 무명 치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상궁이 잠깐 굳었습니다. 관비가 상궁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는 상황. 위아래가 뒤집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상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송 씨는 무명 치마를 입고 처음으로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아직 영월 방향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동쪽으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올랐습니다. 발에 집신이 쓸려 물집이 잡혔습니다. 궁궐에서는 맨 땅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낯선 땅의 감촉에 놀랐습니다. 꼭대기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냥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전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옵니다. 그것이 동망봉에서의 첫 인사였습니다. 관비로 사는 삶은 가혹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빨래를 해야 했고 마당을 쓸어야 했으며 부엌일을 도맡았습니다. 18살에 왕비가 된 여인이 21살에 빨래터에서 무릎을 꿇고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터의 안악들은 처음에 송 씨를 멀리했습니다. 패왕의 처, 재수 없는 사람, 저 여자와 가까이 있으면 우리 집에도 화가 미친다. 그런 수군거림이 등 뒤로 들렸습니다. 송 씨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묵묵히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빨래터에서 제일 나이 많은 갑분이 할멈이 슬그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이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불쑥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상했구만. 비단 손이 이래서야. 송 씨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에 불어 희끗희끗하고 방망이 때문에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매일 꽃잎 우린 물에 담갔던 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리 내봐. 가뿐히 할멈이 자신의 짐 보따리에서 오래된 기름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기름이었습니다. 투박하게 송씨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어찌나 낯설었는지 송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왕비 시절에는 수십 명의 시녀가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들 중 이렇게 따뜻한 것은 없었습니다. 권력의 냄새가 없는 그냥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가뿐히 할멈이 송씨의 첫 번째 유시 되었습니다. 세월은 냉정했습니다. 영월에서 소식이 끊긴 지 반년이 지났을 때 내관 하나가 몰래 송씨를 찾아왔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 내관은 단종을 모셨던 자였습니다. 유배지까지 따라갔다가 돌아온 자였습니다. 내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송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어떠하시오? 내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하나로 송씨는 알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어야 했습니다. 언제요? 지난달이옵니다, 마마. 내관이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송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 내관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에 송씨가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가셨소? 내관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외로운 유배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린 왕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날 밤 송씨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뿐히 할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러다 당신마저 가면 전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야. 당신이 살아야 전하도 기억되는 거야. 문 너머로 들리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송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가뿐히 할멈이 식은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반찬도 없는 맹물죽이었습니다. 그러나 송씨는 그 죽을 받아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송씨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세조의 눈도 알았습니다. 신하들이 수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 패왕의 처가 매일 동망봉에 올라 동쪽을 향해 통곡한다고, 백성들이 모여든다고, 심상치 않다고 세조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버려 두어라. 왜 내버려 두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그 여인에게 남은 마지막 자비였는지 혹은 죽은 조카의 처를 건드렸을 때 따라올 민심을 계산한 것인지 어쨌든 세조는 송씨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씨는 계속 동망봉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봄이면 봄비를 맞으며 여름이면 땡볕 아래 가을이면 낙엽을 밟으며 겨울이면 눈 속에 무릎을 꿇으며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 누운 날에도 기어서 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진짜인지 과장인지 알 수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다들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뿐히 할멈이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송씨가 30살을 갓 넘겼을 때였습니다. 빨래터에서 함께 방망이질을 하다가 어느 날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이웃들이 알아채기도 전에 조용히 갔습니다. 송씨가 직접 수의를 입혔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파의 자식들은 먹고 살기 바빠 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송씨가 손수 할멈의 마지막을 챙겼습니다. 빗질을 해드리고 손발을 정갈하게 여미고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잘 가시오 할멈. 저 세상에서는 편히 쉬시오. 그것이 송씨가 동망봉 밖에서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빨래터 안악들이 보았습니다. 관비 송씨가 우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안고 살았는지를. 그날부터 빨래터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멀리하던 이들이 슬그머니 옆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송씨가 동망봉에 오르는 길에 혼자 걷도록 두는 것을 멈추고 가끔 멀찌감치 따라 올라와 아래서 기다리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방식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위에 오르고 다시 성종이 올랐습니다. 왕들이 바뀔 때마다 조정의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왕은 송씨를 완전히 무시했고 어떤 왕은 은밀히 감시했습니다. 성종 시절 조정에서 은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신하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공개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군거림이 송씨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송씨는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달이 환했습니다. 산 아래 한양의 불빛이 작게 보였습니다. 전하 들으셨사옵니까? 세상이 조금씩 전하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 같사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늦가을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송씨는 그것이 전하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명이 필요한 사랑이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송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협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단종 복위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송씨를 향했습니다. 패왕의 처가 살아있는 한 단종을 기억하는 구심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하고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송씨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조의 세상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에는 새로운 권력자들이 들어섰고 새로운 법도가 세워졌으며 새로운 질서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세조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을 일으킨 자들은 공신이 되어 호의호식했고 단종을 따랐던 자들은 죽거나 숨거나 침묵했습니다. 침묵.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송씨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소첩 때문에 화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옵니다, 전하. 그러니 소첩이 어찌 편히 살 수 있겠으나옵니까? 그러나 소첩은 멈추지 않을 것이옵니다. 멈추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옵니다. 동망봉 바위 위에 핏자국이 생긴 것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송씨의 무릎에서 난 피였습니다.
살을 애는 한겨울 바위 위에 맨무릎으로 꿇어 앉아 있었으니 피가 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릎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고요했는지 멀리서 바라보던 나무꾼 하나가 저도 모르게 합장을 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보살 같다고 그 나무꾼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송 씨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빨래터 안악 복순이가 사라진 것은 보름 전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가뿐히 할멈이 세상을 뜬 후 송 씨 곁에 가장 가까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억척스러운 여인으로 빨래터에서 제일 목소리가 크고 웃음도 제일 컸습니다. 그 복순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함께 짐을 꾸려 한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복순이가 송 씨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벌겠습니다. 울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먼저 가요. 미안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송 씨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복순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송 씨 곁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아이들 생각을 하라고 그 말을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순이는 자식 셋이 있는 어미였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잘 가요, 복순아. 애들 잘 키워요. 송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겹게 만들어진 것인지 복순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후로 빨래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안악들이 다시 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순수한 두려움. 저 여인 옆에 있으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공포. 송 씨는 그 두려움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송 씨가 머물던 행랑채마저 비워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딴 소리를 했습니다. 원래 쓰던 사람이 다시 써야 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송 씨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위에서 무언가 말이 내려온 것입니다. 송 씨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별것 없었습니다. 무명 치마 2벌, 낡은 고무신 한 켤레, 그리고 품 안에 고이 접어둔 비단 조각 하나. 그것만이 궁궐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던 날 그가 입었던 골룡포의 끝자락에서 몰래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그 비단 조각이 송 씨의 전부였습니다. 짐을 이고 행랑채를 나서는데 골목 끝에서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아주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송 씨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갈 곳은 있어. 이쪽으로 오시오. 송 씨는 멈칫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절에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해코지를 하려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고목처럼 깊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골목을 2번 꺾고 낮은 언덕을 넘어가니 작은 초가집이 나왔습니다. 방 한 칸짜리 낡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 서넛이 있고 처마에 마늘 두rum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오. 돈은 필요 없어.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베푸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요.
노인이 잠시 송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선왕 문종 전하를 모셨던 내관이었어. 전하께서 승하하시던 날 밤 어린 세자의 손을 잡고 우셨어. 세자 마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오? 송 씨가 숨을 참았습니다. 부인을 잘 부탁한다 하셨어. 내가 못 지켰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키는 것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송 씨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버텼습니다. 그러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전하가 그런 말을 남기셨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몰랐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오내관이었습니다. 세조 시절에 이미 쫓겨나 한양 뒷골목에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궁궐 안팎의 소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신하가 어느 편인지,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지. 오내관은 송 씨에게 처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마마를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은 계유정난의 공신들 후손들이요. 단종 복위 논의가 커지면 자신들 조상의 행위가 역적 행위가 되기 때문이요. 그러니 그 싹을 자르려는 것이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소. 마마를 해치지는 못하오. 그것은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마마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없애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외롭게 만드는 것이요.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요. 송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옵니다. 오내관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어리석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요? 소첩은 이미 30년 가까이 혼자였사옵니다. 외로움으로 소첩을 이기려 한다면 그들은 소첩을 너무 모르는 것이옵니다. 오내관이 잠시 송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송 씨의 동망봉 행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내관이 가끔 동망봉 아래까지 따라왔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래서 기다렸습니다. 송 씨가 내려오면 말없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망봉 오르는 길목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송 씨가 지나치려 하자 그 여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소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송 씨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마마가 아닌지 오래되었소. 소녀에게는 마마이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던 눈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단종 전하를 모시던 신하였사옵니다. 계유정난 때 돌아가셨습니다. 소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평생 말씀하셨사옵니다. 마마를 찾아가라고. 마마 곁에 있어야 한다고. 송 씨가 여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채옥이라 하옵니다. 채옥아. 예, 마마. 내 곁에 있으면 고생이요. 빼앗기고 쫓겨나고 외로운 일이요. 그래도 괜찮겠소? 채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고생이 두렵지 않사옵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셨던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소녀도 몸으로 살고 싶사옵니다. 그 말에 송 씨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었습니다. 채옥이 합류한 후 송 씨의 일상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았습니다. 채옥은 손재주가 좋아 삭바느질로 두 사람의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망봉 오르는 송씨의 뒤를 따랐고 저녁이면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송씨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관비가 된 후로 자신을 위해서만 끼니를 때웠는데 채옥을 위해 아침밥을 짓는 일이 이상하게 힘이 되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 다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성종이 단종 복위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논의 자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송씨는 동망봉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나올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채옥이 아래서 기다리다가 올라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송씨가 말했습니다. 채옥아, 전하께서 듣고 계실 것 같구나. 채옥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듣고 계실 것이옵니다, 마마. 오래 걸렸구나. 참으로 오래 걸렸어.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는지 채옥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20살 남짓의 젊은 여인이 그 밤 처음으로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종 복위 논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의 움직임도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송씨 자신을 직접 겨냥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망봉 오르는 길목에 관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공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송씨, 동망봉 출입을 금하는 명이 내려졌소. 송씨가 천천히 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의 명이요? 관원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정의 명이요. 이 이상 이 봉우리에 오르면 처벌을 받을 것이요. 전하, 소첩이 무섭사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은 처음이옵니다. 전하를 잃던 그날 밤보다도 더 무섭사옵니다. 그날은 잃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지키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말 발굽 소리가 멈춘 것은 동망봉 아래였습니다. 송씨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 관복 차림의 산에 셋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 빛이 안개를 뚫고 동망봉 위까지 흔들렸습니다. 송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새벽 이슬에 젖은 돌계단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걸음이었습니다. 꼭대기에 다다른 사내 중 하나가 송씨 앞에 섰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이 얇았습니다.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송씨요? 그렇소. 한성부에서 나왔소.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이 새벽에 한성부 관원이 여기까지 올 일이 무엇이요? 사내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송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횃불 빛으로 가까스로 읽을 수 있는 글씨였습니다. 송씨가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옥이 계유정난 역적의 딸이며 역적의 후손이 왕실과 연관된 인물을 가까이 한 것은 의심스러운 행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옥을 잡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쥔 손이 아니라 그 아래 감춰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채옥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아는 일이요. 조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첩은 알고 있어. 그 아이를 데려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송씨 말을 함부로 하시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소첩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지 아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것 같소? 채옥이를 건드리는 것은 소첩에게 입을 다물라는 것이요. 소첩이 단종 전하의 복위 논의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요. 사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곡을 찔렸습니다. 그것이 그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터무니없소? 그렇다면 왜 이 새벽에 왔어? 낮에 오면 될 일을 왜 사람들이 없는 이 시각에 왔어? 두렵기 때문이요. 백성들이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요. 새벽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송씨 마지막으로 묻겠소. 순순히 채옥을 넘기겠소? 아니면 당신도 함께 끌려가겠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송씨의 머릿속에서 수십 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흘렀습니다. 15세 가마에 오르던 날. 단종의 12살 눈빛. 이제 우리 둘이니 덜 무서울 것 같다던 그 말. 영월로 떠나던 가마가 뒤돌아보던 순간. 사약이라는 두 글자를 들었던 밤. 가뿐히 할멈의 속이름 바른 손. 복순이의 눈물. 오내관에 굽은 허리. 채옥의 열에 들뜬 이마. 그 모든 것이 한 줄기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송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기서 무너지면 전부 끝입니다. 채옥도 잃고 목소리도 잃고 전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길. 마지막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면 이 새벽 동망봉 위에서 버텨내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송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채옥이 달려와 송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송씨가 조용히 채옥의 어깨를 잡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첩이 이 봉우리에 오른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요. 10년도 넘었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어. 소첩은 그냥 이 자리에서 동쪽을 바라볼 뿐이요. 그럼에도 명이요. 명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소첩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자가 왜 이 명을 내렸는지도 알고 있어. 전하의 보기가 두렵기 때문이요. 관원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다간 큰 화를 당할 것이요. 소첩이 당할 화가 무엇이 있겠어. 이미 다 빼앗겼어. 남편도 신분도 집도. 이제 남은 것은 이 늙은 몸 하나뿐이요. 그 몸이 두렵지 않소. 관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노파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에서는 겁주면 물러날 것이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송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주시오. 소첩은 오늘도 올라가야 하오. 관원들이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으로 잡아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패왕의 철을 끌어내리는 관원의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송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보여주면 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관원들 사이를 지나 동망봉 오르는 길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채옥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왔습니다. 오내관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꼭대기에 올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오늘도 왔사옵니다. 아래에서 관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관원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송씨는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 그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더 은밀하고 더 잔인한 방법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채옥이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삿바느질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송씨가 채옥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였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습니다. 송씨는 품 안에서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그것. 단종의 골룡포에서 잘라낸 것. 평생 한 번도 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것.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채옥의 이마를 다시 보았습니다. 송씨는 비단 조각을 품에 도로 넣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만은 팔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송씨는 새벽부터 저잣거리로 나갔습니다. 무엇이든 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두부 장수 옆에서 두부를 잘랐습니다. 빨랫감을 받아다 밤새 빨았습니다. 손이 터지고 발이 부르텄습니다. 사흘 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채옥을 진찰하고 나서 송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이 많이 상했어. 잘 쉬고 좋은 것 먹이면 나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추위에 계속 무리하면 어렵소. 채옥이 의원이 나간 후 송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 소녀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옵소서. 고생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소녀가 마마를 돌봐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사옵니다. 송씨가 채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채옥아, 나는 30년을 혼자 살았어. 누군가를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너는 모를 거야. 이것이 고생이 아니야. 이것이 사는 것이야. 채옥이 울었습니다. 송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채옥이 잠든 후 송씨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 오랜 세월이 무슨 의미인지. 단종은 이미 저 세상에 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으며 자신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늘은 자신을 왜 이리 오래 살게 하는지 그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동쪽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영월 방향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하가 잠들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오래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을 하던 순간 저 멀리 한양 방향에서 말 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말을 달리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송씨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끌고 가시오. 사내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채옥이 대신 소첩을 끌고 가시오. 소첩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밝혀보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첩이 아는 것들을 모두 말하겠소. 단종 전하의 마지막에 대해
계유정난의 진실에 대해 이 나라가 숨기려 하는 것들에 대해 소첩의 입을 막고 싶다면 소첩을 가두시오. 그러나 가두면 가둘수록 세상은 더 크게 묻게 될 것이요. 왜 단종의 철을 가두었는지 사내가 굳어버렸습니다. 계산이 틀렸습니다. 이 노파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겁을 주면 움츠러들 것이라 했습니다. 체옥을 미끼로 쓰면 손을 쓰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잡아가라 합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말과 함께 잡아가면 소용없습니다. 잡아가지 않으면 체면이 없습니다. 사내는 문서를 도로품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두 사람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셋이 돌아섰습니다. 미끄러운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말에 올랐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 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송 씨는 그제서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단단했던 몸이 사람들이 사라지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하.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첩이 버텼사옵니다. 오늘도 버텼사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 위로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동망봉 위에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송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체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면서도 잠을 자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송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체옥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마마, 관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소녀 때문에. 알고 있어. 소녀가 떠나야 할 것 같사옵니다. 소녀 때문에 마마께서 위험하시옵니다. 송 씨가 체옥을 떼어내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체옥아, 내가 떠나면 그들이 이기는 것이야.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야.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 계획대로 되게 두면 안 돼. 그러나 소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전하 때문이야. 전하의 보기가 두렵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것을 막으면 안 되는 거야. 체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내관이 그날 오후 찾아왔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한양 뒷골목의 소식은 빨랐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방에 앉더니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마마, 이제 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내셔야 할 것 같소. 송 씨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요? 단종 복위 논의가 성종 전하의 귀에까지 닿았소. 그런데 반대하는 신하들이 한 가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단종의 처가 살아있으면서 아무 말이 없는 것은 복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침묵을 이용하고 있어. 송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소첩의 침묵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소. 마마께서 직접 성종 전하께 상소를 올리셔야 하오. 단종 전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상소를. 그것이 복위 논의를 앞당길 수 있어. 상소. 그 말이 방 안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송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상소를 올린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망봉 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러나 상소는 달랐습니다. 왕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관비의 신분으로. 그것이 허락될지도 몰랐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빌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내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침묵이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채호가 예, 마마. 붓과 종이를 가져오너라. 채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송씨가 오래간만에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궁궐에서 나온 후로 붓을 잡은 것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글은 잊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글자를 적었습니다. 삼가 아래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상소는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여인이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담담하게 풀어쓴 것이었습니다. 단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눈빛이 어떠했는지, 12살에 왕이 되어 17에 죽어야 했던 그 짧은 생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이 나라의 도리라는 것을 쓰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옥이 보고 있었습니다. 오내관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이 상소는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채옥이 상소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다 읽은 후 채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마, 울지 마라. 이건 슬픈 글이 아니야. 싸우는 글이야. 채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소는 오내관의 손을 통해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졌는지 거부되었는지 왕이 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송씨는 매일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릎을 꿇고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는 평소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었습니다. 두려운 기다림이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채옥이 깬 것인지 확인하려고 귀를 기울이는데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채옥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관복은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몸가짐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풍겼습니다. 송씨 마마 계십니까? 송씨가 일어났습니다.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그맣게 접은 종이였습니다. 성종 전하의 말씀을 전하러 왔사옵니다. 송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왕의 말을 전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뭐라 하셨소? 사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상소를 읽으셨사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다 하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하께서 혼잣말처럼 하셨다 하옵니다. 저 여인이 살아있는 한 내가 부끄럽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채옥이 입을 막았습니다. 오내관이 눈을 감았습니다. 송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 오랫동안 켜지지 않았던 것이 조용히 불을 밝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내가 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단종 전하의 묘소를 정식으로 정비하겠다 하셨사옵니다. 그리고 마마께서 원하시면 영월에 한번 다녀오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하셨사옵니다. 영월, 그 한 글자가 송씨의 가슴을 쳤습니다. 단종이 잠들어 있는 곳, 동쪽 하늘 너머 어딘가라고만 알고 평생 발 한번 디디지 못한 곳, 가고 싶다는 말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곳,
영월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 그렇사옵니다. 송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전에 없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동망봉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 방향을 향해 마침내 발을 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기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사내, 예, 전하께 전해주시오. 황공하옵니다. 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 주시오. 말씀하시옵소서. 단종 전하의 포기는 언제쯤 이루어지겠느냐고. 사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뜻이 있으시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아 시간이 걸릴 것이라 하셨사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알 수 없다 하셨사옵니다. 송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첩이 기다리겠소. 살아있는 한 기다리겠소. 사내가 물러갔습니다. 방 안에 셋이 남았습니다. 채옥이 먼저 말했습니다. 마마, 영월에 가실 것이옵니까? 송 씨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 별들 너머 어딘가에 영월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있었습니다. 가야지.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40년이 넘었으니 너무 늦었다고 꾸중하실까봐 무섭구나. 채옥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내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고 급한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까 그 사내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 있었습니다. 마마, 큰일이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요? 상소를 반대하는 신하들이 오늘 밤 성종 전하께 연명 상소를 올렸사옵니다. 단종의 처가 왕실을 욕되게 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마마를 먼 곳으로 유배 보내야 한다고. 채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 내관이 눈을 감았습니다. 송시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배, 또 다른 빼앗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망봉마저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오른 그 봉우리, 전하와 이어진 그 자리, 그곳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오래전 가뿐히 할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전하도 기억된다고. 그리고 아까 성종의 말, 저 여인이 살아있는 한 내가 부끄럽다고. 살아있는 것이 싸움이었습니다. 숨쉬는 것이 저항이었습니다. 유배를 보내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동쪽을 바라볼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전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송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채옥이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 어쩌면 좋겠사옵니까? 송 씨가 채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거라. 예? 오늘은 자거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오늘 밤만큼은 성종 전하께서 상소를 읽으셨다는 것, 영월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자. 채옥이 멍하니 송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마는 무섭지 않으시옵니까? 무섭지. 아까도 전하께 말씀드렸잖니? 무섭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편하니? 주무실 수 있으시옵니까? 송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밤새 앉아 있으면 내일 동망봉에 오를 힘이 없거든. 채옥이 그 말에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켜졌습니다. 작고 흔들리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초가집 처마 아래 그 작은 불빛이 새벽이 올 때까지 타올랐습니다. 마치 송씨처럼 전하 소첩이 왔사옵니다. 40년이 걸렸사옵니다. 늦었사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영월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송씨의 다리가 멈추었습니다.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체옥이 달려와 붙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송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월의 흙 위에 차갑고 낯선 그 땅 위에 두 손을 짚고 엎드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이 떨렸습니다. 늙은 어깨가 굽은 등이 평생 동망봉 돌 위에서 굳어버린 무릎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울 것은 다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동망봉 바위에 다 쏟아냈는지도 모릅니다. 체옥이 송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송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월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양 하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하늘이 더 가까웠습니다. 전하가 40년을 이 하늘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 바람을 맞았습니다. 전하, 낮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묘소는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한 오랜 세월이 역력했습니다. 봉분이 작았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왕의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쓸쓸한 자리였습니다. 산골짜기 사이 강물 소리만 들리는 그 외진 곳에 17의 왕이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송씨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옵니다. 못난 소첩이 이제야 왔사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하께서 영월로 떠나시던 날 소첩이 배웅을 못했사옵니다. 40년이 넘도록 그것이 가장 한스러웠사옵니다. 가마가 돌아서는 것을 창문 너머로 보았사옵니다. 전하께서 뒤를 돌아보셨사옵니다. 소첩은 그것이 소첩을 보신 것이라 믿었사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았사옵니다. 봉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하,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사옵니다. 성종 전하께서 마음을 열고 계시옵니다. 신하들이 논의를 하고 있사옵니다. 더디지만 가고 있사옵니다. 소첩이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않겠사옵니다. 전하의 이름이 다시 왕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반드시 보겠사옵니다. 체옥이 뒤에서 흑흑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송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이 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월에서 사흘을 묵었습니다. 첫날은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체옥이 걱정했지만 송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은 영월 마을을 걸었습니다. 단종이 유배에 와서 지냈다는 객사터를 찾았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하가 걸었을 길을 걸었습니다. 전하가 바라보았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가 들었을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전하는 외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산이 있었고 이 강이 있었고 이 하늘이 있었으니 사람의 손길은 없었어도 자연이 전하를 품고 있었으니 그리고 동쪽 하늘 너머 한양에서 매일 무릎을 꿇고 동쪽을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 생각을 하자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영월의 강바람이 그 눈물을 닦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떠나기 전에 다시 묘소를 찾았습니다. 전하, 이제 돌아가겠사옵니다. 그러나 매일 오겠사옵니다. 몸으로는 오지 못해도 동망봉에서 마음으로 오겠사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겠사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유배 위협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 내관의 말에 따르면 성종이 연명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불러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패왕의 처를 유배에 보내자는 것이 나라의 도리냐고. 그 한마디로 연명 상소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그 후로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영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맑고 찬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송씨의 흰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 내관이 세상을 떴습니다. 송씨가 6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노인은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잠든 채로 가셨습니다. 고통 없이 평안하게. 그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송씨가 수의를 입혔습니다. 가뿐히 할멈 때처럼 손수 눈을 감겨드리고 머리를 빗기고 마지막 길을 챙겼습니다. 내관, 저 세상에서 전하를 만나시거든 안부를 전해주시오. 소첩은 잘 있다고. 아직 안 간다고.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도왔습니다. 오 내관이 생전에 마을에서 은밀히 많은 이들을 도왔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10년 넘게 한 골목에 살면서도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소리 없이 선을 베풀었습니다. 송씨는 그 사실이 오 내관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정의 분위기가 다시 흉흉해졌습니다. 단종 복위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송씨는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조정이 뒤집혀도 동망봉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월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올랐습니다.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공개적이었습니다. 좀 더 당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송씨는 동망봉에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몸이 추위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체옥이 올라와 등에 솜니부를 덮어주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이제 곧 될 것 같사옵니다. 체옥이 말했습니다. 그래. 마마께서 사시는 동안 꼭 보셔야 하옵니다. 송씨가 체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체옥도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20살에 동망봉 길목에 무릎 꿇던 그 젊은 여인이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였습니다. 체옥아. 예, 마마. 내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다. 체옥이 눈을 깜박였습니다. 마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30년을 하고 싶었던 말이야. 그냥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았어. 체옥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소녀야말로 마마 덕분에 살았사옵니다. 아버지가 무슨 분이셨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마마를 보며 배웠사옵니다. 두 여인이 나란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종의 묘소를 왕릉으로 격상시키자는 의견이 대신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단종에게 왕의 시호를 돌려드리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흐름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조정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관원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공문서를 들고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종 전하의 능을 장능으로 정하고 왕능으로 정식 봉안하는 것이 결정되었사옵니다. 마마께도 알려드리라 하셨사옵니다. 장능, 왕의 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드디어 전하의 무덤이 왕의 무덤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송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눈물을 다 써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옥이 대신 울었습니다. 오내관 같은 분들이 세상 곳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단종을 기억하고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살다 간 사람들. 그들의 무게가 모여 마침내 이 결정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관원이 물러가고 나서 송씨는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계단이 요즘 들어 부쩍 힘들었습니다. 이른 중반에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올라야 했습니다. 꼭대기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들으셨사옵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채옥의 머리가 완전히 흰색이 되었습니다. 채옥의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송씨는 아직 동망봉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채옥이 부축을 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느리게 올랐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꼭대기에 오르면 여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전히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망봉 바위에는 오랜 세월 무릎을 꿇어 생긴 흔적이 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자국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정성이 돌을 팠다고. 저것이 진짜 사랑의 흔적이라고. 장능이라 하옵니다. 왕의 능이라 하옵니다. 이제 전하는 다시 왕이시옵니다. 소첩이 살아서 이 말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봄빛이 영월 방향 산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송씨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송씨의 동망봉은 달라졌습니다. 슬픔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올랐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안고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릉을 정비하는 것과 보기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의 이름을 돌려드리는 일, 역사 기록에 왕으로 올리는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송씨는 기다렸습니다. 75이 되었습니다. 80이 되었습니다. 82살의 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송씨는 채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동망봉에 가자. 채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마, 오늘은 쉬시옵소서. 오늘은 꼭 가야 해. 왜 그러시옵니까? 송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아 체옥이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반백년을 함께 살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송 씨가 저렇게 말하면 이유가 있다는 것을. 둘이 천천히 동망봉을 올랐습니다. 예전보다 2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체옥이 송 씨의 허리를 붙들었습니다.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송 씨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월 방향 하늘에 구름이 없었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전하, 나직이 불렀습니다. 소첩이 왔사옵니다. 오늘도 왔사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따뜻했는지 체옥이 뒤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봄에 이런 바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특별히 불어오는 것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송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세 가마 안, 새 옷에 사각거리는 소리, 무거운 비녀, 그리고 홀레 날 밤 12살 세자의 작은 목소리. 무섭지 않소? 소첩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도 무서운지 물어보신다면 이제는 아니옵니다. 조금도 무섭지 않사옵니다. 전하, 소첩 이제 많이 지쳤사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사옵니다. 단 하루도 후회한 날이 없었사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따뜻했습니다. 체옥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송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체옥을 돌아보았습니다. 체옥아. 예, 마마. 이제 내려가자. 체옥이 눈물을 닦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진달래 사이로 내려갔습니다. 봄바람이 두 여인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송 씨는 밥을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체옥이 놀랐습니다. 며칠째 반 그릇도 못 먹었는데 오늘은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체옥이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송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꿈에서 오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체옥이 송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체옥은 한참을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봐왔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한 것을 보니 슬픔보다 다른 것이 먼저 왔습니다. 고마움이었습니다. 이분 곁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체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마, 잘 가시옵소서. 이제 전하 곁에 계시옵소서. 오래 기다리셨사옵니다. 창밖으로 새벽 동망봉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봉우리가 조용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반백년의 눈물이 그 바위에 스며들어 있어서인지 그 봉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말했습니다. 동망봉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면 바람이 다르게 분다고, 어떤 날은 바람이 따뜻하다고,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들 알았습니다.
단종의 복위는 그로부터 2세대가 더 지난 숙종 시절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역사에 단종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조정의 사관이 기록했습니다. 단종의 복위가 이루어진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덕분이라고, 그 기억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 덕분이라고. 이름은 없었습니다. 역사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월 장릉 아래 작은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40년을 하루처럼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 동망봉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단 하루도 잊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송씨. 단종의 부인. 조선의 진짜 왕비. 봄이 되면 동망봉에 진달래가 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진달래가 유독 붉다고 합니다. 다른 산의 진달래보다 색이 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 붉은 진달래 아래 바위에 패인 무릎 자국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성이 돌을 팠습니다. 사랑이 바위를 이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이야기였습니다.